사샤의 오디오북. 당나귀가 된 여관 주인. 중국 당나라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변경의 서쪽에 판교점이라는 여인숙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30살 가량 된 여자로서 샨양스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주인이 어디 사람인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이 여자 주인에게는 자식도 없고 친척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숙의 여주인은 상당히 돈이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넓고 큰 여인숙을 경영할 뿐만 아니라 많은 당나귀도 기르고 있었습니다. 또 돈이 궁한 손님들에게는 숙박비를 깎아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재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숙은 평판이 좋아 많은 손님들이 들끓었습니다. 호남성의 허주에 사는 조기화라는 길손이 어느 날 수도인 낙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여인숙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미 6, 7명의 손님이 먼저 와서 제각기 침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화는 맨 나중에 왔기 때문에 가장 안쪽 구석에 있는 침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대는 여주인의 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벽 밑에 있었습니다. 여주인은 손님을 친절히 접대했습니다. 밤에는 술을 데워와서 손님들에게 권하고 자기도 마시며 유쾌하게 떠들었습니다. 조기화는 술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마시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떠들고 웃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손님들은 취해서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주인도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는 잠이 든 듯했습니다. 그러나 조기화는 어쩐 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는데 잠시 후에 여주인 방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 소리는 동물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조기화가 사방을 두리번거리자 옆에 조그마한 틈이 보였습니다. 조기화는 그 틈새로 옆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일어나 앉아서 불을 켜고 상자에서 무엇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소와 쟁기 그리고 한 사람의 남자였습니다. 모두가 나무로 만든 67자가량의 크기였습니다. 여주인은 그것을 붓두막 앞에 늘어놓더니 입으로 물을 후 하고 내뿜었습니다. 그러자 소와 나무로 된 인형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형이 소를 몰고 소는 쟁기를 끌며 침대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기화가 넋을 잃고 보는 사이에 그곳은 깨끗한 밭이 되었습니다. 여주인은 다시 상자에서 한 줌의 메밀씨를 집어내어 인형에다 주고 그 밭에다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금방 싹이 트고 꽃이 피더니 메밀알이 여물었습니다. 다시 그것을 인형에게 거두어 드리게 하자 메밀알은 67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조그마한 돌절구를 가지고 와서 그 메밀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자 여주인은 인형과 소를 다시 상자에 집어넣고 그 메밀가루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닭이 울고 날이 새자 손님들은 모두 일어나 길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주인은 불을 밝히고 밤새 만든 메밀떡을 식탁 위에 잔뜩 차려놓더니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기화는 지난 밤의 일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분이 이상해서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호기심이 생겨 가만히 숨어서 엿보기로 했습니다. 손님들은 식탁 앞에 둘러앉아서 맛있게 떡을 먹었으나 하나도 제대로 삼키기 전에 모두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졌던 사람들은 모두 당나귀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일어나는 것을 보니
그 사람들은 모두 당나귀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주인은 그 당나귀들을 모두 몰고 나가더니 집 뒤에 있는 빈터의 말뚝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짐과 돈을 몽땅 거두어서 챙겼습니다. 조기환은 이 여인숙이 이렇게 해서 많은 당나귀와 재물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기환은 이 사실을 모두 알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이 요술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쯤 지나 조기환은 낙양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다시 판교점의 숙소를 정했습니다. 조기환은 이번에는 미리 메밀떡을 만들어 품속에 감추고 왔습니다. 생긴 모양이나 크기도 먼저 이 집에서 나온 것과 똑같게 만들었습니다. 판교점에 들어서자 여주인이 나오더니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날 밤엔 다른 손님들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여주인은 특별히 부탁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하겠으니 먹을 것을 준비해 두시오. 조기환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편히 주무세요. 여주인은 공손하게 말한 다음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기화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기다리고 있자 밤중이 되니 여주인은 지난번과 같이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과연 식탁에는 어젯밤에 만든 그 메밀떡이 과일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잠깐 방을 비운 사이에 조기환은 얼른 제일 위에 놓인 메밀떡을 자기가 가지고 온 떡과 슬쩍 바꾸어 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온 여주인은 그런 것은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한 듯 조기화에게 말했습니다. 손님께서는 아직 드시지 않으셨군요. 아니올시다. 주인과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소. 메밀떡은 나도 가져온 것이 있어. 나는 주인이 만든 떡을 먹겠으니 주인께서도 내 떡을 하나 맛보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조기환은 품속에서 미리 바꾸어 둔 여주인의 떡을 건네 주인에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식탁 위 접시에서 자기가 얼려놓은 떡을 집어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손님이 가지고 온 떡이라 안심하고 조기화가 주는 떡을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은 여주인 자신이 어젯밤 마술을 걸어서 만든 것이었으므로 한 입을 삼키자마자 곧 그 자리에 쓰러져 당나귀 소리를 냈습니다. 여주인은 벌써 당나귀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는 아주 몸이 튼튼했습니다. 조기환은 이 당나귀를 타고 여인숙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인형과 소와 쟁기가 든 상자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 후 조기화가 그 도구를 써서 여주인이 했던 대로 마술을 부려보았으나 전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기화가 탄 당나귀는 아주 튼튼해서 아무리 먼 길을 가도 조금도 지치지 않고 하루에 100리쯤은 거뜬했습니다. 어느덧 5년이란 세월이 지나 조기화는 또 장사일로 그 당나귀를 타고 함곡간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화학묘라는 곳 가까이에서 조기화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조기화가 타고 가는 당나귀를 보더니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판교점의 산양스가 당나귀가 되었구나. 그리고 노인은 당나귀 목에 손을 얹고 그 얼굴을 가련한 듯이 바라보다가 조기화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소. 그러나 당신도 이젠 어지간히 괴롭혔으니 용서를 해주면 어떻겠소? 가엾지 않소. 조기화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당나귀의 입을 잡고 찢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의 가죽을 뚫고 판교점의 여주인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은 옛날의 여주인 그대로였습니다. 여주인은 무릎을 꿇고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다음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금까마귀. 일찍 남편을 잃은 가난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은 정말 예쁘고 마음씨 또한 아주 착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방아를 찢기 위해 햇볕에 별을 말리면서 딸에게 새를 쫓도록 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쌀 그릇 곁에 앉아 새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가 거의 말라갈 때였습니다. 어디서인지 이상한 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그 새는 까마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금빛 날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까마귀는 딸이 아무리 휘휘 쫓아도 태연하게 벼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금까마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벼를 거의 다 쪼아 먹고 말았습니다. 속이 상한 딸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는 가난한 사람인데 소중한 벼를 다 먹어버렸구나. 그러자 금까마귀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여운 아가씨, 벼를 먹었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햇님이 넘어가면 마을 변두리의 커다란 야자나무 밑으로 오세요. 좋은 것을 드릴 테니. 이렇게 말을 하더니 까마귀는 멀리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딸은 까마귀가 일러준 커다란 야자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나무 위를 쳐다보니 나무 꼭대기에는 금으로 된 자그마한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금까마귀가 얼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왔어요? 그럼 나무 위로 올라오세요. 금방 사다리를 내려보낼 테니까요. 아가씨는 금사다리가 좋아요? 은사다리가 좋아요? 아니면 쇠 사다리를 내려보낼까요? 나는 가난한 소녀니까 쇠 사다리를 내려보내주세요. 하고 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까마귀는 금방 금사다리를 내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금사다리를 타고 조그만 금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하고 같이 저녁을 먹어요. 이렇게 까마귀가 아가씨를 식사에 초대하더니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밥을 금접시에 담을까요? 은접시에 담을까요? 아니면 쇠접시에 담을까요? 나는 가난한 소녀니까 쇠접시에 담아주세요. 아가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도 까마귀는 또다시 금접시에 맛있는 음식을 가득 담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까마귀가 또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착한 소녀예요. 아가씨와 여기서 언제까지나 함께 살고 싶군요. 그렇지만 아가씨가 없으면 어머니가 걱정할 테니 어둡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까마귀는 이렇게 말한 다음 침실에 들어가더니 아주 큰 것과 중간 것, 그리고 작은 것 이렇게 3가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어느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만 골라요. 아가씨에게 선물을 주겠어요. 그러자 딸은 우리 집에는 쌀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작은 상자를 가지고 가겠어요. 하고 말한 다음 작은 상자를 가지고 금까마귀에게 작별을 하고는 곧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 아가씨는 자그마한 상자를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둘이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온갖 금은 보석이 가득히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큰 부자가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또 다른 아주머니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생활이 넉넉하여 언제나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 아주머니 역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은 지독한 욕심쟁이에다가 성질도 고약했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딸은 가난한 과부와 그 딸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한 아주머니 집에 금까마귀가 놀란 만큼 선물을 주었다는 소문을 듣자 샘이 나서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선물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루는 착한 아주머니 집에서 밖으로 쌀통을 내다가 햇볕에 말리면서 욕심쟁이 딸에게 새를 쫓게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쟁이 딸은 귀찮아서 다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중에 금까마귀가 왔을 때에는 쌀이라곤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금까마귀는 조금 남아있는 쌀을 계속 쪼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욕심쟁이 딸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까마귀야! 네가 먹은 쌀 대신 우리에게도 보물을 줘야 돼. 이 말에 까마귀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잠시 욕심쟁이 딸을 쳐다보더니 그래도 정중하게 아가씨, 쌀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 때 마을 변두리 커다란 야자나무 밑으로 오세요.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하고 말한 다음 훌쩍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욕심쟁이 아가씨도 야자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까마귀가 얼굴을 내밀기도 전에 위를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이봐 까마귀! 약속을 잊지는 않았겠지? 그제서야 까마귀가 얼굴을 내밀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무슨 사다리를 쓰겠어요? 금사다리, 은사다리, 아니면 쇠사다리?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금사다리지. 욕심쟁이 딸은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까마귀가 내려보낸 것은 쇠사다리였습니다. 잔뜩 기분이 뒤틀린 욕심쟁이 딸이 자그마한 금집에 들어서자 다시 까마귀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저녁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릇에 담아 먹겠어요? 금접시, 은접시, 아니면 쇠접시? 물론 금접시지. 욕심쟁이 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음식은 쇠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욕심쟁이 딸은 셀쭉해 있었습니다. 그때 까마귀가 3가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만 골라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세요. 까마귀의 말이 떨어지자 욕심쟁이는 제일 큰 것을 골라가지고는 인사도 하지 않고 사다리를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둘이 간신히 연 커다란 상자에서는 보기만 해도 흉측한 한 마리의 뱀이 나오더니 2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마술 항아리. 옛날 아주 가난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속담에도 있은 것처럼 가난의 여신이 한번 찾아오면 지팡이로 때려도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 그렇게 평생을 가난하게 산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매일 집집마다 구걸을 다니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걸하러 다니는 할머니를 어떤 집에서는 측은하게 여기고 동정을 하기도 했지만 어떤 집에서는 인정 있는 척 하느님이 당신을 도와줄 거요 하는 말로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친절한 사람이 자기도 그리 넉넉한 처지가 아닌데도 얼마만큼의 콩을 할머니에게 선뜻 내주면서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거라도 심어보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온 산과 들에 눈이 녹기가 바쁘게 그 콩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봄이 되자 콩은 싹이 나고 또 덩굴이 나오더니 점점 줄기를 뻗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서 마치 하늘에까지 이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할머니는 구름 위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하고 궁금하게 여기다가 콩 덩굴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 그만 할머니는 어느 커다란 창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창고 속에는 탈곡기가 있었는데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탈곡기는 저절로 윙윙 돌아가며 쌀과 결을 계속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주위를 살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탈곡기는 여전히 윙윙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실 할머니가 쌀이라고 믿었던 것은 금싸라기고 겨라고 생각했던 것은 금싸라기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는 어쩐지 왈칵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땅으로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나 같은 가난뱅이가 갈 곳이 못 돼. 그렇게 금이 많아도 내 것이 아니니까 별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덩굴을 타고 내려오다가 마침내 자기 집이 보이자 그제야 휴휴 하고 한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땅에 내려와서 손을 펴보니 할머니 손에는 자그마한 항아리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 항아리 속에는 알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알을 소중히 겨드랑이 밑에 끼고 항아리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피곤해. 이 항아리 속에 맑은 물이나 차 있으면 좋겠는데 우물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물통에 물을 길어오는 것은 무겁고 어제부터 물이 한 방울도 없잖아. 이렇게 할머니가 중얼거리자마자 항아리에는 맑은 물이 하나 가득히 고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움찔 놀라면서도 고마운 마음으로 그 물을 맛있게 마셨습니다. 그제서야 하늘에서 가져온 이 항아리가 어쩌면 마술 항아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무엇을 생각하다가 항아리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해보았습니다. 이런 일을 부탁하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 항아리가 우유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 그러면 더 이상 집집마다 구걸을 하러 다니지 않아도 될 테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항아리 속에는 우유가 흘러넘칠 정도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방금 막 짜낸 듯한 싱싱한 우유였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기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유를 마시고 침대에 눕자 할머니는 긴장이 풀리는지 곧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닭 울음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 알은 그때까지 할머니가 옆구리에 끼고 있던 알에서 나온 닭으로 아주 귀여운 수탉이었습니다. 수탉은 목을 빼고 날개를 치며 찬장 위로 올라가더니 안녕하세요 하고 할머니를 향해 꾸벅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친구가 생긴 것이 더없이 즐거웠습니다. 수탉은 방 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담장 위에 올라가 땅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아주 쾌활한 성격이어서 할머니에게 점심시간을 알려주거나 저녁 무렵이면 또 저녁 먹을 시간이라고 크게 꼬끼요 하고 울어주었습니다. 한편 항아리도 마술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언제나 할머니가 우유 좀, 과자 좀, 고기 좀 하고 부탁만 하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항아리에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할머니는 마술의 힘을 조금이라도 함부로 빌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 신기한 항아리에 대한 소문은 온 마을에 퍼져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지주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지주는 지배인을 시켜 할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게 했습니다. 물론 항아리와 수탉도 함께입니다. 그렇지만 조심성 있는 할머니는 나같이 못난 백성이 어떻게 지주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겠습니까? 하고 그 초대를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지주는 무슨 술책을 써서라도 수탉을 잡아오라고 지배인에게 알렸습니다. 지배인은 어느 날 아침 할머니의 집에 가서는 창문을 향하여 불이야 불! 마을에 불이 났다! 빨리 산으로 피하라! 하고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도망치는 신용을 하다가 담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눈이 나쁜 할머니는 햇빛을 보고 정말로 불이 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급히 수탉만을 껴안고 집을 뛰쳐나와 가까운 산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불이 났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는 곧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지배인은 이미 항아리를 훔쳐가고 말았습니다. 항아리를 받아든 지주는 우선 항아리의 신기한 힘부터 시험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항아리에서는 소문에 듣던 대로 어떤 술이건 부탁만 하면 술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책 없는 지주는 이웃 마을에 할 일 없는 친구들을 전부 모아놓고 대낮부터 술판을 벌였습니다.
매일같이 술판을 벌여놓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쉬지 않고 마셔대는 것이었습니다. 마술 항아리에서는 위스키, 브랜디, 포도주 등 값비싼 술이란 술은 모두 나왔습니다. 손님들은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취해 가지고서야 말을 타고 돌아가다 실수하여 말에서 떨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테이블에서는 한 잔 또 한 잔 하며 계속 마셔대다가 난장판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큰 통의 술이 떨어지면 술 가져와 술! 하고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일꾼은 또 큰 통으로 하나 가득히 술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판이 무르익을 즈음에서는 신발에다 술을 부어 퍼마시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니 머리를 맞대고 조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악을 쓰며 싸우는 친구가 있는 등 별별 더러운 술 주정이 다 나왔습니다. 이튿날이면 이런 난장판이 처음부터 다시 반복되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모자도 말도 칼도 모두 팽개치고 벌벌 기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난장판을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수탉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게 잠시 틈을 내주세요. 지주 집에 가서 항아리를 다시 가지고 올 테니까요. 항아리를 되찾아오겠다는 말에 할머니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오죽 좋겠니 꽃기호야. 수탉은 주저하지 않고 지주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난장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탉은 지주집 베란다에 날아 올라가서 목을 빼고 날개를 치며 크게 외쳤습니다. 꽃기호 꽃기호. 손님이 마시는 술은 도둑질한 술. 이 집 주인은 도둑놈. 이 말을 듣자 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술을 마시던 손님들은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주인은 즉시 하인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저런 무례한 수탉 같은 이라고 당장 잡아다가 마을에서 제일 깊은 우물에 쳐넣어라. 마침내 하인은 지주의 명을 받들어 그 수탉을 잡아다가 우물 속에 넣었지만 수탉은 우물 속의 물을 다 마시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베란다에 날아 올라가 창문에서 꽃기호 꽃기호. 손님이 마시는 술은 도둑질한 술. 이 집 주인은 도둑놈. 하고 조금 전과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주는 화가 치밀대로 치밀었습니다. 다시 하인을 불러 수탉을 잡아다가 홀홀 타오르는 난로 속에 쳐넣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수탉은 이번에 난로 속에 들어간 신세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 우물 속에서 마신 물을 남김없이 토해냄으로써 난로불을 모두 꺼버렸습니다. 수탉은 또다시 베란다에 올라가 세 번째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지주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탉을 커다란 금고 속에다 쳐넣었습니다. 돈에 눌리고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숨이 막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금고 문이 열리면서 기세 좋게 수탉이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금고 속에는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수탉이 전부 먹어치워버린 것입니다. 수탉이 다시 베란다에 뛰어올라 꽃기호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수단을 다 써도 수탉이 끄떡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지주는 마침내 하인에게 수탉의 목을 잘라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침내 수탉은 털까지 뽑힌 채 통닭으로 구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먹음직한 통닭이 되어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지주는 다리를 하나 잘라 쩝쩝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지주의 뱃속에서는 또 그 지긋지긋한 수탉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꽃기호 꽃기호. 손님이 마시는 술은 도둑질한 술. 이 집 주인은 도둑놈. 이제는 그 소리가 그치지를 않고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뱃속에서 계속 들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지주는 드디어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수탉이 가로채서 먹기 때문에
음식이 지주의 밥통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주는 꼬치꼬치 말라갔습니다. 그러나 수탉은 힘차게 꼭 끼요 꼭 끼요. 손님이 마신 술은 도둑질한 술, 이 집 주인은 도둑놈 하고 외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불려왔습니다. 의사는 수탉이 나오도록 지주에게 설사약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수탉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건 또 무슨 궤변일까요? 털이 뽑히고 통닭이 된 모습이 아니라 그 전보다 더욱 활기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일이 이쯤 되고 보니 아무리 지독한 지주라고 하더라도 마술 항아리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탉은 훌륭히 자기 임무를 마치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탉은 항아리를 할머니에게 바치더니 담요 한 장을 마루에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수탉이 담요 가운데에 서자 담요 위에 돈이 수북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탉이 지주의 금고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삼켜버린 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와 수탉은 전보다 더욱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술 항아리는 필요할 때마다 신기한 힘을 나타냈고 마술의 콩은 매일 새로 싹을 냈습니다. 그리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